네, 정말 심현숙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지 좀 의문은 가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PT를 만들어 봤는데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전자도 먹을 걸 가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여기 다 지금 공부하시는 중이시니까 당연히 맞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가 유전자 검사라는 걸 알기 전에는 아마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요즘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먹을 걸 가린다. 저걸 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영양을 넣어줘야 된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느끼게 됐는지. 자,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 이야기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저는 임용이 됐어요. 1990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저 충북에 있는 충북 단양의 아주 시골의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늘만 빼끔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동네 중간에 학교가 하나 있고 아이들은 5학급짜리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정말 힘들게 1년을 살았는데 1학년과 3학년을 복식을 같이 했어요. 하루 종일 책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반을 딱 갈라서 여기는 3학년, 여기는 1학년. 8명, 5명 놓고 그때는 1학년짜리들이 거의 공부를 자기 이름도 그리고 왔어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1년을 근무하고 그 학교에 있다가 이제 또 다른 학교로 이제 너무 어려워서 다른 학교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개의 초등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단양의 두 학교, 충주에 또 몇 학교, 청주에 몇 학교에서 10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30년 6개월을 재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감 승진을 해보겠다고 교감 자격을 따는 동안 제 몸은 다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감 자격을 따기는 땄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온몸이 통증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머리, 오늘은 뭐 다리 이렇게 치면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할 수 없이 퇴직을 했는데 그때 퇴직할 때 사람들이 너 미쳤니? 다 전화 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안 되겠다. 제 몸이 너무 아파서 퇴직하면서 이제 명예퇴직을 했지요. 9년 6개월 남겨놓고 퇴직했습니다. 이렇게 교사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정말 여성에게는 아이 둘 키웠어요. 아들 둘. 가정생활과 병행하면서 승진의 기회를 얻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 자녀에게 아이들 둘 키우면서 엄마가 해야 할 일, 소풍 갈 때 쫓아가지 못했고 운동회 때 가보지 못했고 정말 가서 엄마가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도 꼭 떼어놓고 저는 학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전자 상담사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고민하던 중에 퇴근길에 건강관리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래서 클럽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클럽을 가서 내가 몸이 너무 이렇게 안 좋은데 혹시 회복할 방법이 혹시 이곳에 있느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게 네가 참여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 그전에 뭐 뉴스킨도 해보고 포라이프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한 몇 킬로 빠지고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한 번 속아보자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제 모습이 이랬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죠. 그 전에 건강 상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고요. 알레르기 비염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지만 재채기하고 눈물 콧물이 멎었고 편두통이 나면 학교 못 갔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끙끙 앓았어야 됐고 또 지방간 수치가 높았습니다. 탄수화물 너무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그 다음 여름에 무좀이 나면 막 긁어가고 피나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좀이 심했고 또 저 허리도 수술했습니다. 허리,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둔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도 있었죠. 퇴근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경도 비만까지 갔었죠. 79kg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죠. 근데 결국은 보니까 이제 제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 자, 여기에서 BDNF 유전자 혹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비만의 대표 유전자가 FTO, BDNF, MC4R이 있는데 제가 BDNF 유전자가 변이가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서 보상작용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변이되어 있었으니까 많이 먹었겠지요. 다음 또 NEGR1이라는 유전자는 세포 부착 단백질로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데 이것도 변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음 SEC16B 유전자는 지방 생성을 자극하는 내교칼슘 유전자를 발행시키는 유전자로 BMI 수치하고 과체중 등의 비만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BMI 수치가 엄청 높았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찔 수 있는. 다음 또 한 가지는 ADCY9이라는 유전자는 에너지 소비 과정에 관여하며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 덜 일어나요. 많이 먹었는데 에너지 소비가 안 되니까 쌓이겠죠. 그런 유전. 그래서 비만 위험도가 높아지는. 결국은 비만에서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변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체질량 지수에서도 7개가 변이되어 있었는데 체질량 지수도 BDNF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 MTCH2라는 유전자는 지방세포의 분화와 생리활동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이것도 지방세포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가 변이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ATP-EA1 유전자는 근육세포로 칼슘 이온을 수송하는 단백질로 근육의 자극과 수축에 관여하고 G타입은 인슐린 조절의 변화로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랑 오빠가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이 이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다음 ADCY3 유전자는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G타입은 에너지 항상성 및 지질, 포도당 조절에 영향을 미쳐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서 제가 체질량 지수도 높았던 거예요. 그 다음 중성지방 농도를 보면 중성지방 농도도 5개가 변이되어 있었는데 MLXIPL 유전자는 인슐린을 통해 혈중 포도당을 근육이나 간세포에서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중성지방이 혈중에 남아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관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지방이 쌓였고 또 저기 간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방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TRIB1 유전자는 간에서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간에 지방이 많이 생성되는 지방간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지방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ANGPTL3 유전자는 혈중 중성지방을 세포로 흡수해 농도를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중성지방이 혈중에 남아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관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엄청 안 좋았을 때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진맥을 하면 피가 엄청 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쌓여 있었던 거죠. 그다음 혈당, 이게 저한테 정말 혈당 정말 중요한 건 혈당도 엄청 많이 변이되어 있어요. GCKR 유전자는 탄수화물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혈중에 많은 탄수화물이 존재하면 중성지방으로 저장시켜 혈중 탄수화물 농도를 낮추게 함으로 G타입은 중성지방이 혈중에 남아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관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또 혈관에 또 지방이 또 쌓이는 거죠. 그 다음 GLIS3 유전자는 췌장의 인슐린 생성 세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비만할 경우, 살이 찔 경우 인슐린에 반응하여 우리 몸의 세포가 포도당 성력을 감소시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인슐린 항상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 SLC2A2 유전자는 간과 혈액 사이에 포도당을 운반하는 포도당 수용체로 식사 후 소장막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발현량이 증가하여
포도당 운반 속도가 증가하는 유전자로 혈당 조절이 어렵다. 하여튼 제가 당으로 갈 수 있는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HK1 유전자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첫 번째 과정에서 관여하므로 G타입은 혈중 포도당의 에너지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 이상으로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혈압입니다. 혈압에도 엄청나게 변이돼 있어요. 저희 엄마가 혈압이 높으셨어요. 자, ATP2B1 유전자는 혈관이나 심장의 세포들에서 칼슘이온 농도를 조절해 심장의 수축 이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심장의 수축압이 높아져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저 지금 혈압 높지는 않아요. 높아질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CSK 유전자는 혈관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ATP2B1 유전자와 함께 위에 있는 유전자죠. 위에 있는 유전자와 함께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혈압 유전자로 G타입은 혈관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HCTD4 유전자는 혈압 조절 단백질을 조절하는 혈압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변이되어 있으니까 혈압이 또 높아지게 조절이 안 되겠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혈압 조절 단백질들의 정상적인 역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 ARHGAP42 유전자는 혈관 평활근, 이렇게 평활근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평활근 세포에 작용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혈관을 수축하는 호르몬의 억제가 느려져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 혈압 유전자를 타고났긴 했지만 높지는 않아요. 제 나이가 지금 올해 59살입니다. 다음 유전자 검사 결과 비타민 B12 농도도 변이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장이 안 좋은 거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과민성 대장 증상이었잖아요. 그게 요거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FUT6 유전자는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는 장내 세균 비율을 조절하는 유전자. 이래서 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유전자로 G타입은 장내 미생물 조성과 다양성의 감소로 섭취한 비타민 흡수가 감소해 혈중 비타민 B12 농도가 낮아질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안 좋을 때 식당에 가서 삼겹살과 상추를 같이 먹으면 그 식당을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MS4A3 유전자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위장 상피 세포의 재생 주기를 방해하여 섭취한 비타민 12 농도가 위장을 통해 흡수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위장이 좀 안 좋거든요. 위장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안 좋아져서 알로에겔을 넣어서 조금 괜찮아져야 되거든요. 요건 또 제 위 안 좋은 거하고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위하고 같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 다음 FUT2 유전자는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는 장내 세균 비율을 조절하는 요거랑 같은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꼭 유산균을 꼭 섭취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포. 그런 유전자로 G타입은 장내 미생물 조성과 다양성의 감소로 섭취한 비타민 흡수가 감소해 혈중 비타민 12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MMUT 유전자는 비타민 12에 의존하는 효소를 생성하는 유전자로 비타민 12 수송 및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비타민 12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맨 위에 거 들리면 레이저 나와요. 그 다음 유전자 검사 결과 비타민 C도 저는 경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엄청 중요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SLC223A1 유전자는 비타민 C가 배출되기 전에 심장에서 재흡수하는 비타민 C 수송 단백질로 G타입은 재흡수량이 적어 체내 기능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타민 C를 다른 사람이 먹는 거에 몇 배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타민 D 농도는 GC 유전자는 비타민 D를 표적 조직으로 운반 및 저장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비타민 D 결합 단백질과 결합력이 약화되고 비타민 D 대사물질 수송이 느려져 혈중 농도가 낮아질 수 있고 그 다음 CYP2R1 유전자는 비타민 D를 분해하여 대사선물로 변환하는 효소로 G타입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아지기 쉬웁니다. 제가 예전에 늘 실내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이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안 먹어줬기 때문에 더 안 좋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같이 먹어야지만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칼슘은 하루에 3알씩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꼭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여기서 섭취하고 그 다음 저거 마그네슘이 변이되어 있는데 마그네슘이 또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갑상선과 연관이 있어요.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20년 앓고 있습니다. 20년. 근데 원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사람들이 살이 이렇게 찌거든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그 유전자 검사하면서 살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MUC1 유전자는 소화기관에서 영양소 흡수를 돕는 점액물질인 당, 단백질 유전자이며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당뇨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은. 제가 당뇨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TRPM6 유전자는 마그네슘 흡수 및 항상성 조절의 핵심 유전자로 G타입은 마그네슘 수송 과정의 구조 변형으로 인해 세포 점막에서 마그네슘의 재흡수가 비교적 덜 일어나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그네슘 아침에 좋아할, 점심에 좋아할, 저녁에 좋아하겠습니다. 다음 유전자 검사 결과 철분 농도. 제가 철분도 예전에 빈혈이 있다고 그리고 예전에 생리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얘기하면 생리양이 많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래서 아마 철분이 빈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철분 농도가 변이되어 있었어요. HFE 유전자는 철 항상성 조절 유전자로 혈액 운반치를 조절해 철의 흡수를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소장에서 철의 흡수 조절 기능이 결함으로 소장에서 철을 흡수를 못 시키니까 혈중 철분 농도가 낮아져서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 낳고 전 빈혈이 너무 심해서 수혈도 받았어요. 둘째 안 낳고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아마 3개 정도 더 받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TFR2 유전자는 트랜스페린 결합철을 세포로 흡수하여 철대사, 간세포 기능, 적혈 구분화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트랜스페린과 수용체의 결합력이 약해져 혈중 철분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TF 유전자는 철을 각 조직으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트랜스페린 혈장 단백질 유전자로 G타입은 철과 트랜스페린 결합력이 약화되어 혈중 철분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분 농도가 이렇게 변이되어 있었으니까 결국은 철을 많이 넣어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부족했던 거겠죠. 많이 넣지도 못했지만. 그 다음 셀레늄도 제가 변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비염이 심했던 것 같아요. 셀레늄이 부족해가지고. DMG, DH, BHMT, CBS 3개 다가 이게 단백질 분해 과정 시 발생하는 메티오닌. 메티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이고 호모시스테인은 음식물이 소화될 때 만들어지고 혈관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요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관여하는 요 유전자인데 메티오닌 대사는 셀레늄을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그런 단백질로 메티오닌 대사가 약화되면 체내 셀레늄 농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ARSB 유전자는 다양한 셀레늄, 황산염 화합물을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G타입은 칼리크레인의 활성 저하로 혈중 셀레늄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아르기닌 농도도 제가 변이되어 있더라고요. 아르기닌 농도의 KLKB1 유전자는 분해 시 L-아르기닌을 방출하는 브레드키닌 분비를 촉발한다고 합니다. G타입은 브레드키닌이 감소하여 혈중 아르기닌 흡수가 저하되는데 여기서 브레드키닌이라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칼리크레인은 혈액 내에서 브레드키닌을 생성하는 효소로 염증과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단백질 분해 요소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로 혈액, 저희의 피, 췌장, 갑상선, 심장, 오줌 등의 칼리크레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도 제가 경계했는데 그 중에 하나 GDF5 유전자는 뼈와 연골의 성장과 분할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연골 발달에
조절이 어려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증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어서 제가 요즘 글루코사민을 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다음 골질량도 제가 엄청나게 펴요. 그래서 뼈 쪽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골질량 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질량도 제가 6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뼈 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FAM3C 유전자는 뼈의 형성을 담당하는 조골세포.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조골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조골세포 분화가 비교적 덜 이루어져 불밀도가 낮게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WNT16과 WNT4 유전자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서 같이 묶었습니다. 유전자는 조골세포 막 표면에 있는 LRP5 수용체와 결합하는 신호전달 유전자로 뼈 유지 및 복구 역할을 하므로 G타입은 골격의 발달이 비교적 덜 이루어져 골절 시 부러졌을 때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SFRP4 유전자는 뼈를 파괴하는 뼈를 만들기도 하지만 뼈가 부서지기도 하는 파골세포의 비규칙적인 신호전달을 잠재적으로 억제하는 유전자로 뼈 형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G타입은 뼈의 강도와 골질량이 적어 골절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 발달 능력도 제가 완전히 주의해요. 6개 중 5개가 변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SLC8A1 유전자는 세포막에서 나트륨 및 칼슘 이온 교환을 통해 세포 내 칼슘의 저장량을 높여 근육을 수축하도록 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근섬유의 수축 능력이 떨어져 악력이나 근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SYT1 유전자는 신경세포 내에서 칼슘 이온의 농도에 반응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호 전달 조절 유전자로 G타입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저하로 근육 발달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ACTG1 유전자는 액틴 감마 유전자로 액틴은 세포의 골격을 유지하며 골격근 근섬유의 수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G타입은 악력이나 근력이 약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물건을 떨어뜨리나 봐요. 자, 카페인 대사가 저도 변이되어 있어서 저는 요즘 커피는 절대 안 먹어요. AHR1 유전자는 카페인 대사에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량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하루에 적어도 2잔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양진마을 커피. 빅스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 배출되지 않고 다 남아있어서 저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잠을 못 자게 했을 것 같아요. 다음 CYP2A6 유전자는 카페인이 배설되는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일정량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 의존성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카페인 대사하고 같은 거니까. 제가 종합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이 변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식품들이 비만에서는 단백질, CLA, 비타민, B군, 운동하고 수분 섭취해야 되고 체질량 지수에서는 체중 조절 식품 섭취하고 적절한 식사를 해야 되고 중성지방 농도에서는 비타민, B군, 운동, 단백질, 식이섬유, 수분 섭취 혈당에서는 단백질, 비타민, B군, 식이섬유, 수분, 저당 식사 혈압에서는 칼슘, 코큐텐, NO가 산화질소죠. 산화질소, 마그네슘, 비타민 B12 농도에서는 유산균, 비타민 B12 비타민 C 농도에서는 비타민 C, 비타민 D 농도에서는 비타민 D,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철분 농도에서는 철분, 셀레늄, 아르기닌에서는 아르기닌, 비타민 C, 엽산,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에서는 글루코사민, 칼슘, 콜라겐, 골질량에서는 칼슘, 비타민 D, 운동, 근육 발달 능력에서는 단백질, 근력 운동, 카페인 대사에서는 허브티, 전해질 음료,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참여한 식품에서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참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포뮬러 1, 2, 3 먹었고 액티브 파이버 컴플렉스 식이섬유는 먹었고 그다음 허브티 하루에 5리터 이상 먹었습니다. 그다음 프로레사티오 먹었고 그다음 리프트 오프 먹었고 그다음 칼슘 비타민 D, 셀룰로스, 나이트웍스 그다음 프로바이오틱 컴플렉스 유산균 그다음 셀레늄, 글루코사민, 콜라겐 비트 파우더, 리빌드 스트렝스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제가
컨설팅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컨설팅 전에는 제가 이 체중계를 산 지가 이거는 그보다 더 전이고 체중계가 제가 스마트 체중계를 사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가 2023년 4월 15일 날 75.62kg이었거든요. 그때 제 저기 대사연령 보세요. 대사연령 64세였어요. 그때 제가 원래 나이가 57이었는데 64세였어요. 대사연령이. 이제 참여를 하고 나서 컨설팅 받고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61.72kg입니다. 최근에. 대사연령 보세요. 47세.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정말 참여한 거는 많이 먹은 거는 3년 만에? 3년 만에 47세로. 자, 며칠 전에 제 식스팩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컨설팅 전 유전자 컨설팅 참여 전과 후 비교 체질량 지수가 검사 전에는 27.8, 검사 후 22.7, 마이너스 5.1 차이가 나죠. 체질 지방 29.2에서 18.8로 10.4 줄였고 내장 지방이 9.5에서 6으로 떨어졌습니다. 6.5. 대사 연령이 64세에서 47세. 47세로 젊어졌습니다. 너무 젊었어. 유전자 컨설팅 참여 후 건강, 아까 그렇게 변했는데 건강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개선되었고 지방간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알레르기 재채기 어쩌다 이제 한두 번은 해요. 근데 콧물까지는 안 와요. 병원에 안 가도 되고 편두통 안 오고 없어졌고 무좀도 없어졌고 체중은 16kg 감량됐고 허리나 어깨 통증 개선됐고 몸에 활력이 생기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뭐 대전으로 서울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피로하지 않아요. 12시에 자도 6시면 거뜬하게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